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기는 삶에 생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 대신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는 곳, 위로튜브입니다. 우리 함께 슬프고 답답한 일들은 탈탈, 슬픈 일들은 탁탁 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튜브는 여러분의 사연을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크게 데인 이후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해봤자 그놈의 바람핀 이야기 지겹지도 않니? 언제까지 청승 부릴래? 라는 소리만 들을 게 뻔하기도 하고, 솔직히 제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을 친구들의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라 이렇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없나요? 중년이라 불리는 나이로 접어드니까 주변에 이런 경우는 한두 명씩은 꼭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아서 아직 모르시는 거지. 분명히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실 거예요. 아니 막말로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누가 잘못을 했든 이런 이야기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더라고요. 저도 뭐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고 뭐 예상이나 해봤겠어요? 이 일을 알게 되기 딱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거든요. 왜 거기 강북구 수유동 가면 카페거리 있죠? 거기서 우린 2달에 한 번씩 회비 모은 걸로 밥을 먹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도 먹고 카페로 이동했죠. 그런데 거기서 한동창 이야기가 나와서 걔가 3년이나 남편한테 속고 살았던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그날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몰라? 같이 사는 남자가 바람피는 걸 몰라? 얼마나 둔하면 그건 여자 쪽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반응으로 일관했어요. 돌이켜봐도 참 부끄럽습니다. 불과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참 바보 같고 어리석었던 저의 과거들을 모조리 지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엎질러진 똥물을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잘 닦아내는 수밖에요. 안 그래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내일이 되니까 저도 정말 많은 게 바뀌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못 믿게 된다는 점이에요. 제 이야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그동안 저와 제 친구들이 그랬듯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하루 종일 친구들 수다의 주제로 삼을 게 뻔히 상상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행동에 제약도 생기고 조심하게 됐어요.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스스로가 원인인 듯 계속해서 숨을 곳을 찾아 안으로 고립적으로 변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내 이야기일까봐 또 엄청 예민한 태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더럽고 무서운 배신을 겪어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범인들이나 무서운 귀신처럼 실체가 정확히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하고 믿었던 것들에서 온다는 걸 말이에요. 제일 악한 존재가 저의 삶에 숨어서 지냈다는 것 자체가 회복할 수도 없는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예상했던 일에서 어긋나서 당황했거나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게 모두 착각이었다는 걸 겪은 순간 말이에요. 저도 이런 일들은 제가 흔히 즐겨보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직접 겪게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아마 일일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지 몰라요. 사연을 쓰다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제 주변 사람들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제 이야기가 그래도 제 인생이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안 당해보시면 몰라요. 그 더럽고 무거운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고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지만 뒤로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그들끼리 있을 때는 저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하더군요. 헛똑똑이라며 잘난 척 하더니 사실은 둔하고 미련하다고 했죠. 남의 불행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미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면 저도 좀 속 시원하게 그래도 어제보단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보통 외도를 당하고도 몰랐던 여자는 대충 어떨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외도를 한 이유가 있겠지 뭐. 여자가 바가지를 긁는다거나 자기 관리에 소홀하거나
눈치가 없는 아주 둔한 여자거나 사람들은 바람피는 걸 몰랐던 아내에 대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할 말도 그때그때 바로 하고 눈치도 남들보다 빠른 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건 뭐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상당히 꽤 괜찮게 생겼거든요.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로 소싯적에 남자께나 따라다녔겠다 하는 딱 그런 사람이 저예요. 운동도 소홀한 적 없어서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몸매도 탄탄하게 유지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젊었던 적에는 애를 데리고 나가도 남자한테 번호를 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무척이나 높았죠.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괜찮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더 남편의 바람에 놀란 거죠. 감히 나를 따라다녔던 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거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쓰고 그럴 줄은 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을 알던 사람들은 당연히 둘 중에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억울했었죠. 사람들은 남편은 여전히 순해 보인데 제가 마음이 변했을 거라며 별의 별 소문이 다 나더군요. 근거 없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모양으로 탄생에 날개 달린 듯 날아다녔어요. 제가 바람이 났다더라. 남편은 사람 취급도 안 한 지 꽤 오래됐다더라. 그 여자 결국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반응들이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참 남의 이야기는 쉽게들 지어내고 말한다는 걸 깨달았네요. 그 이후 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놀란 이유는 이혼 사유도 문제였지만 그 사유가 남편한테 있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을 오래 본 사람들은 그 남자가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잘못 아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그 남자가 원래 어떤 남자였는지 아세요? 1년 늦은 나이인 21살에 대학을 입학한 저는 남들보다 1년 늦었다는 압박감으로 일부러 더 바쁜 대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약속도, 취미도, 해야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여대생이었죠. 활동적이었던 성격이라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과제를 하거나 저녁에는 취미로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했어요. 평일을 바쁘게 보내고 주말이 되면 부모님과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에서 성가대로도 활동을 했죠.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에게 많은 음악 활동을 지원해 주셨고 그 덕에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웬만한 악기를 다루는 것도 가능했죠. 저는 서울태생이에요. 서울 도봉구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교사였기 때문에 특별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굴곡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어요. 행복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매사에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신뢰해 주셨고 저도 나름 공부도 나쁘지 않아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1년 재수를 하고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진학 전에 진로에 대해 망설이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예체능 계열을 가려고 예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공부로 전향해 수능을 보기로 결심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많은 음악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음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저는 혹시나 음악으로 갔다가 취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 인생이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갈래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예대가 아니라 무난한 전공으로 진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아직은 한국이 번듯한 4년제를 나와야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취업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선택한 거죠. 돌이켜보면 그 학교에 간 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점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입학 후 새로운 삶에 대해 제가 너무 기대했던 건지 기대와 너무 다르더군요. 저의 초반 대학교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려웠다고 해야 더 맞겠네요. 저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능력. 특히나 선배들이고 동갑이고 할 것 없이 여자애들은 전부 저를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잘 지냈는데 대학교는 각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라 그런지 여자들 특유의 기싸움도 보통 아니었어요. 이유도 없이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던 이유는 좀 재수없긴 하지만 제가 예뻐서였어요. 활발하고 잘 웃는 그런 성격이라 늘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죠. 솔직히 외모도 예쁘장했으니 좋은 성격을 더 좋게 봐주곤 했고요. 저는 친구라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은 시간이 가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거나 저를 점점 이성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랬던 남자애들 중에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던 여자애들은 제 존재 자체를 싫어했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유 없이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느꼈던 건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마침 게시판에 공고문도 있길래 동아리실에 찾아갔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자리가 없을 것 같다면서 저를 반겨주질 않았어요. 그 매서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동아리장이었던 소정 언니였죠. 언니는 다른 동아리 부원들에게 정말 무섭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치하게 굴 거면 너네가 나가. 공과 사구분도 못하는 애들. 음악하는데 전혀 필요도 없으니까 10초 안에 내 동아리실에서 나가. 짧은 단발머리에 카리스마 넘치는 언니의 모습은 끝내주게 멋있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애들을 대신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이제야 정말 선배다운 선배를 만난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우린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게 밥을 먹지도 쓸데없는 소문이나 오해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어요. 언니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마당발이라 저에 대한 소문을 일축시켜줬거든요. 언니를 만난 이후 학교 생활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의 모습처럼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3학년 차 여전히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많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고백을 받았고 당시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그때 제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당시 제 별명은 무려 국문학과 여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찬란한 별명인 것 같아요. 무려 여신이라니. 제 인생의 리즈 시절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이었죠. 국문학과가 위치한 건물의 바로 옆에는 운동부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애들 중 몇 명은 저를 보려고 일부러 제 수업 시간이 끝날 시간에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익숙한 삶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자는 제가 먼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을 받는 존재였죠. 그 운동부 무리 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대부분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저를 보고 가곤 했지만 그 남자애는 좀 달랐어요. 매일 같은 시간마다 저를 보러 오고 인사만 건네고 가는 특이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옆 체대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농구부 주장 경수 씨였어요. 경수 씨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였어요. 군대를 다녀왔고 복학했을 때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저를 볼 때마다 인사를 한 뒤 밥이나 한 번 먹자고 말하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죠. 근데 외모가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매일 땀을 흘린 트레이닝만 입는 경수 씨가 눈에 차질 않았죠. 저는 눈웃음으로 그냥 싫다고 거절의 의사를 전하곤 했어요. 경수 씨는 수많은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날이 더워도 항상 저를 보러 왔죠. 거의 무슨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동상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일상에 변화가 생기게 된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며칠 동안 늘 보이던 경수 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매일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기분이 묘하고 이상해지더라고요. 이틀째가 되던 날부터는 계속해서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계속 경수 씨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동아리 연습을 위해 동아리실로 간 저는 계속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소정 언니는 저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제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너 경수 때문에 그렇지? 하며 단박에 눈치를 챘죠. 언니와 경수 씨는 학생회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이는 경수 씨가 많았지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날 저녁 제 기분을 눈치챈 소정 언니는 기분도 풀 겸 저녁에 운동이나 하자고 해서 집에 갔다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인데 좀 늦어서 병원을 뚫어 목적지로 가려고 했죠. 그 병원이 항상 제가 운동하는 곳 중간에 있어서 가끔 약속 시간에 늦으면 그 병원을 사선으로 뚫어서 가는 게 지름길이었거든요. 빨리 도착하자는 심정으로 빠른 걸음을 옮기며 앞을 보고 집중해 걷고 있는데 왠지 익숙한 남자가 서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그는 경수 씨였죠. 그런데 그는 제가 알던 경수 씨가 아니었어요. 매일 꾀죄죄하고 이상한 후드티에 트레이닝만 입던 경수 씨가 그날은 전혀 다른 검정색 수트를 입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확 다른 모습을 보니 이제껏 알았던 그 남자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었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인사를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경수 씨는 살짝 웃으며 저에게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안녕, 무심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대답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경수 씨는 고개로 인사를 하더니 그만 저를 쌩
지나쳐 가버렸죠. 그가 저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로 그렇게 저보다 먼저 가버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죠. 늘 제 뒤에 묵묵히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그가 저를 스쳐 지나가 버린 그날, 소정 언니를 만나 평소대로 운동을 하는데 그 재미있던 운동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소정 언니는 계속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했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다음 날에도 경수는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그렇게 멋있게 하고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나만 좋아한다더니 웃기고 있네. 괜히 질투 섞인 짜증이 마음속에서 마구 돋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그 바로 다음 날 같은 자리에 다시 경수 씨가 따잔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제가 싫어하던 트레이닝 차림 그대로 말이죠. 후줄근한 그 옷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좀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정신줄을 잡아야지 생각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사실 친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동안 함께 있어준 거라고 며칠 동안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나갔던 그쪽이 병원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경수 씨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위하는 의리 있는 모습도 괜히 멋져 보이고 변함없이 저를 좋아하고 한결같은 모습들이 다 멋지게 다가왔죠. 가끔은 농구를 하는 운동장 쪽으로 일부러 고개를 돌려 그가 있는지 확인했고 매일 서 있는 그 길에 그가 서 있진 않을까. 그가 서 있는 곳에 가기 전에 점점 더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경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대학 농구 전국대회 중인데 혹시 경기에 자신을 응원을 하러 와주면 힘이 될 것 같다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번에 경수 씨의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됐다면서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소정 언니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언니는 저를 누구보다 응원해줬고 그럼 옷부터 사자면서 서로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혼자 가면 어색할까봐 언니는 함께 가준다고까지 했고 언니는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소정 언니는 제가 경수 씨와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제가 유일하게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물으신다면 그건 바로 소정 언니였죠. 가장 찬란한 시기에 무엇보다 빛나던 선물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에겐 없으면 절대 안 될 목숨과도 같은 친구이자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집도 바로 3분 거리에 살았고 저희 부모님까지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는 정말 가족과 마찬가지 같은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저는 외동이라 늘 외로웠는데 정말 언니가 생긴 기분이 들곤 했어요. 경기가 있던 날 언니에게 어떤 옷이 더 괜찮은지 입을 옷을 몇 번이나 재차 확인했나 모르겠어요. 언니는 제발 좀 그만하라며 지쳐나가 떨어져 버렸고요. 그 많은 준비 과정을 지나 드디어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했지만 결코 제 마음은 미리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태연한 척, 최대한 도도한 표정으로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유치하지만 천하의 국문학과 여신이 먼저 사귀자고 할 순 없잖아.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리는 경기 관람이 아주 잘 보이는 좌석이었어요. 농구를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운동을 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경수 씨가 농구공을 바닥에 통통 튕길 때마다 제 심장도 콩콩하고 두근거리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경수 씨의 활약으로 우리 학교가 결국 이기게 됐습니다. 잘하긴 정말 잘하더라고요. 원래는 질색하던 땀에 범벅이 된 그의 모습도 멋있었어요. 그제서야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스스로 인지했죠. 들킬까봐 얼른 경기장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경수 씨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저에게 달려오더니 사귀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 함성 소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날의 분위기에 취했던 건지 저도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죠. 이 영화 같은 스토리가 우리 부부의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정 언니는 누구보다 우리 둘을 축복해줬고 경수 씨는 저를 총 1년가량 쫓아다녀서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된 거였어요.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에 더 이상 먹이를 안 준다는 말이요. 그 말처럼 사귀고 나면 남자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소홀해진다던데 경수 씨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연애를 하기 전보다 더 잘해줬죠. 소정 언니는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있냐며 사랑을 받는 제 모습을 함께 기뻐해줬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죠. 경수 씨의 집안은 잘 사는 편이라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 벌써 경수 씨 이름으로 집까지 가지고 있다고 정보통이었던 소정 언니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경수 씨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참 괜찮은 그런 남자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이면 당장이라도 하늘에 가서 별도 달도 따다줄 그런 남자였습니다. 총 5년간의 열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저한테 들이댔죠. 경수 씨는 그때마다 많이 화가 났지만 그게 다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라며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보채곤 했습니다. 저는 음악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는 걸 깨닫고 학원으로 옮겨 국어를 가르치게 됐고, 경수 씨는 시부모님을 도우며 함께 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공동대표로 시공사를 운영하셨고 시세 차익을 꽤 낸 빌딩도 소유하고 계셨죠.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경수 씨는 누구에게나 대체로 친절하고 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남자복까지 있냐며 부러움 섞인 말들을 하곤 했다고 해요. 어느덧 결혼 10년이 더 훌쩍 지났을 때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에게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건 있었죠. 경수 씨 말이에요. 자기 전이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시간을 늘 저에게 맞춰 어딜 가나 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다니자고 말하는 로맨틱한 남자였으니까요. 우린 둘이서 안 본 영화가 없었고 외식도 자주 했어요. 40대가 되니까 솔직히 20대와 같은 생기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수 씨는 저는 그대로 늘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주던 여전히 자상한 남편이었죠. 저와 경수 씨 사이엔 14살, 한창 이른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딸은 공부에 정말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해도 학원에서 자발적으로 남아 공부를 하고 또 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아이였죠.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 부부는 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다 최대한 인정하고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 둘 딸이 가고 싶다는 학원에 보내다 보니 딸과 도통 놀 시간도 없게 되더군요. 엄마로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좋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을 만나는 일이 더 많았어요. 제 친구들이나 딸아이의 친구 엄마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었죠. 그 모임에 나가면 저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제 삶을 부러워했어요. 아이는 잔소리 안 해도 공부를 좋아하고 특히 남편 복도 많고 돈 걱정 없이 산다면서 말이죠. 경수 씨 같은 남자가 남편이면 업고 살겠다며 농담으로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 모임은 저를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어갔어요. 제가 어떤 고민이 있어도 내가 무슨 고민이 있냐며 아무도 저희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점점 그 모임에는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됐죠. 사람이 어떻게 고민이 없겠어요. 남편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은 소정 언니에게 털어놓는 게 전부였어요. 언니는 제 크고 작은 고민들을 여전히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언니도 결혼을 했었지만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을 한 후 현재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고마워. 남편 회사부터 아는 엄마들은 전부 언니와 연결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가도 저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들과 만났을 때 듣는 충격적인 이야기의 주제들은 제 고민은 고민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가볍고 작은 것이라고 느껴지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차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들이 꺼낸 이야기의 주제들은 대부분 바람을 핀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 등 삶을 살아갈 희망을 다 없애버릴 만큼 심각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 제 이야기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되는 게 당연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앞서 말했던 저 이야기들을 모두 합친 주인공이 바로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 꼴이 날 거라고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 평탄했던 인생에도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타셨던 차량이 사고로 인해 한나란시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충격적인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은 원래도 감성적인 성격의 사람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밥을 먹다가 양치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도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했죠. 몇 번이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그랬지만 그런 날들이 2달이 넘어가니까 슬슬 저도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되는 남편의 무기력증에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갖고 싶어 하던 신발을 고르러 나가자고 계속 슬픔을 환기시켜주려 했지만 남편은 제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짜증을 내며 이상해져갔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 걸 거라 생각하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제가 무슨 일상적인 대화만 해도 또 내 멋대로 할라 그러지? 예민하게 굴고 그런 날이 반복되니까 저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슬픈 마음은 소정 언니에게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만 그나마 소정 언니와 이야기를 할 때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언니는 저와 남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저만큼이나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니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언니와 통화를 하며 제가 이야기했던 가장 걱정은 딸이었어요. 딸은 아빠를 닮아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딸 앞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둘 사이를 티를 안 내려 노력했죠. 소정 언니는 지금 모두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며 마침 딸아이가 곧 방학 기간이니 잠깐 떨어져 있거나 길게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떠냐고 지인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했는데 딸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줬죠. 그 말에 저도 확 끌렸어요. 그런 건 언젠가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애가 바쁘니까 시도해볼 용기가 나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언니의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딸과의 사이도 소원하고 추억도 쌓고 싶었는데 둘이 함께 보낼 시간을 갖기에도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죠. 다니던 학원의 사정을 말하고 당분간 좀 쉬기로 했죠. 학원은 거의 제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건물이 남편의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학원 선생님으로 있는 한 거의 동결된 월세를 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곳들에 비해 시설도 훨씬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게 주고 있었거든요. 이 건물은 어머님 아버님이 마련하신 빌딩이었습니다. 시댁의 재력 덕분에 솔직히 재정적으로 불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딸에게도 한 달 살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준 소정 언니에게 고마워했죠. 언니도 일정을 봐서 놀러 온다고 했고요. 남편은 제주도에 가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더라고요. 어디서 지낼지, 렌터카 예약, 가서 보면 좋을 명소 리스트, 맛집 리스트들을 적어서 프린트를 한 다음 파일로 따로 챙겨주기까지 했죠. 정말 오랜만에 예전 경수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 시간이 답이다. 그리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이 제주로 가는 날이 됐고 남편이 데려다주는 차를 타고 무사히 공항에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름의 제주도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더위였습니다. 그래도 딸과 둘이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게 행복했죠. 우리는 함께 스파도 하고 마사지도 즐기고 본태 뮤지엄에 가서 미술도 구경하고 함께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했어요. 그러면서 모녀를 넘어 친구처럼 추억들을 함께 쌓아갔어요. 그 작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제 손을 이끌고 걸어주는 건지 왠지 딸을 보는데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상황을 딛고 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그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부서지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제주에 있는지 열흘쯤 됐을 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해두고 왔던 걸 잊고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딸이 듣지 않는 곳으로 향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답답하고 초조했어요. 6통쯤 걸었을 때야 드디어 남편과 통화 연결이 됐어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다짜고짜 짜증부터 냈죠. 아, 뭘 하느라 이렇게 안 받아. 남편은 뭔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울며 대답했어요.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암 3기도 넘어 보인대. 그렇게 한참을 딸 모르게 숨어 울기만 했습니다. 딸과 함께 잠시 서울의 볼일을 보고 오자는 핑계로 다음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집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고 했고 저는 남편과 병원을 찾았죠. 병원에서 CT도 찍고 몇 가지의 검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죠. 암은 암인데 크기도 크기지만 위치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자궁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골반 쪽으로 전이가 되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보통 전이까지 가면 3에서 4기로 보고 있고 40대면 아직 젊어서 더 빨리 퍼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정 언니는 제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와 주었죠. 병원에서는 우선 수술부터 한 다음 항암과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제주도에 그냥 두고 온 짐들을 찾을 겸 일주일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죠.
혼자 힘들어할 저를 위해 남편과 소정 언니가 동행을 해주기로 했어요. 딸에게는 사정을 놀라지 않게 설명한 뒤 그 부모님도 잘 아는 사이라 며칠 그 친구네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제주에 도착한 밤 다들 속상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음료수를, 두 사람은 술을 정말 미친 듯이 마셨죠. 난장판이 된 숙소를 조금이라도 치우고 자려는데 왜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뭔가 불길한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요. 무언가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저는 취한 사람들을 두고 혼자 조용히 공간을 치우고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평소 차키에 달고 다니는 키링과 똑같은 모양이 소정 언니 가방에서 빠져나와 있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걸 꺼내서 확인했어요. 언니의 파우치에 달아둔 그 표시는 얼마 전부터 바뀐 남편의 키링이었거든요. 자수로 만들어진 거라 특이해서 제가 어디서 샀냐고 물었고, 그때 남편은 어디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길가에서 누가 만든 걸 산 거라고 했던 기억이 났죠. 저는 그때만 해도 그 키링 모양이 유행하는 모양이라 다들 하는 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촉이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치우려다가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고 남편의 휴대폰에 들어가 내용을 보기로 했죠. 뭐 별것이 없더군요. 언니와 나눈 대화 내용도 없고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죠.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 소정 언니의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기로 했어요. 우린 서로 비밀번호를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비밀번호를 치고 화면을 열었어요. 배경화면이 누군가 손을 잡은 손이더군요.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자기라고 쓰여있는 사람이 상단에 있었고 클릭을 하고선 진짜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라는 상대가 바로 경수 씨였거든요. 그 손 사진도 사진첩에 들어가 보니 경수 씨더군요. 사진첩 속은 마치 둘이 연애하는 커플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다른 장소에서 많이도 있더군요. 둘의 카카오톡 내용은 더 가관이었는데요. 죽으면 나랑 살자. 우리 자기 이제 내 거 할 수 있겠네. 얼른 우리 둘만 있고 싶다. 제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내용이 오고 간 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날에도, 수술 날짜를 잡은 날에도 그들에게 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손끝이 부들거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차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응원하는 척했으면서 속으로는 내가 얼른 둘 사이에서 없어졌으면 하고 있었다니, 그 배신감은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자는 얼굴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라도 쏟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심호흡을 하고 우선 화장실로 가 그 카톡 내용 말고도 외도 증거로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을 캡처해 저에게 보내고 그들 모르게 삭제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철저하게 지워왔던 거였어요. 눈물을 참으며 그걸 찍는 심정이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분이더군요. 그렇게 함께 있는 동안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다시 서울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만 울어야 했어요.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불행들을 빨리 벗어던져내야 했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스스로를 달래며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간다고 해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깊게 잠든 걸 확인하고 그의 휴대폰으로 다가가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그러고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제 계좌로 송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그나마 수월했던 건 사업을 하는 덕분에 이체 한도도 높았고 늘 쓰던 방법대로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남편을 알기에 남편이 주로 쓰는 생활비 통장에 넉넉히 1,0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조리 제 통장으로 인출해버렸죠. 그러고 조용히 프린트를 해 남편 모르게 수술과 이혼을 함께 준비하며 진행했습니다. USB에 둘의 불륜 근거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삶이 꺼져갈지도 모르는 경계선에서 저는 딸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나를 위해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경험은 제 스스로를 독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 자료를 모으고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우는 가증스러운 남편과 소정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더군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살아서 그들에게 후회하는 날들을 보내게 해주겠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외쳤죠.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건 다름 아닌 저희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꽉 안아주며 마치 어렸을 때 서럽게 울던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역시 다 커 보여도 아직은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죠. 그때 저는 신체적으로 아픈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경수 씨는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소정도 그랬어요. 그 연기하는 얼굴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움직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면 곧 집에서 보자고 말하고 아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남편과 소정이 찾아왔어요. 저는 마침 잘 됐다며 남편에게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라고 말했죠.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작성해두었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그러고 그 옆에 살짝은 좋지만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불안해 보이는 소정 언니의 표정도 읽었습니다. 저는 말해줬죠. 다 알고 있었다고 그냥 둘이 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선 부모님 사건 이후 너무 힘들 때 소정이 연락을 했고 심적으로 기댄 것뿐이라며 미쳤었나 보다고 잠깐의 바람이었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소정 언니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 내가 너보다 먼저 경수 씨 좋아했어. 내가 먼저였다고. 소정의 말에 당장이라도 머리채라도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못 느꼈어요. 소정 언니는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더군요. 그 사이에서 경수 씨는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외도의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전문가가 함께 해주니 생각보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위자료가 많았어요. 둘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 점, 제 목숨을 놓고도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까지 결국 많은 것들이 인정받아 남편 명의로 시부모님에게 불려받은 땅, 건물, 집은 모두 반반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고요. 남편 계좌를 미리 선수쳤으니까요. 남편은 계좌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지만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이체한 기록이 남아버렸거든요. 제가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죠. 딸아이는 고맙고 기특하게도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줬어요. 함께 살던 집에서 남편이 나가고 딸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딸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질 않아 안 만나고 있고요. 지금은 경수는 저와 이혼을 하고 소정이 와도 그만 만난다고 해요. 제가 듣기론 남편 쪽에서 소정이를 매몰차게 찾고 소정이는 경수에게 매일 전화해서 붙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수 씨는 저한테 매일 장문에 문자를 보내며 뭐 거의 한 번만 봐달라는 내용이죠. 제가 없으니 죽고 싶다면서요. 참 웃기죠? 정말 죽을 뻔했던 저를 두고 농담이나 하던 사람이 정말로 잃고 나서야 자기가 죽겠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건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3차 항암을 하고 방사선까지 마친 후 다행히 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들이 눈에 띄게 작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완치가 되고 나면 그땐 제 딸과 둘이 유럽 여행이든 어디든 떠날 거예요. 이제 저에게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는 바로 저의 하나뿐인 딸이거든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이젠 정말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무한테도 못했던 말들을 모두 털어놨으니 그래도 이 이후로 저의 삶은 조금 더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연자님, 그동안 정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믿었던, 그래서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던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니,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말이에요. 배신당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네요. 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배신의 가장 큰 아픔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도 더 가까울수록 깊숙하게 찔리기 마련이니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숙하고 아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사연자님의 상처에 얼른 새살이 돋아나고 언제 상처가 났었냐는 듯 깨끗하게 아물기를 진심으로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들의 그 대단한 의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잘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의 잘나신 우정 때문에 남편의 바람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 앞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다들 잊고 새롭게 지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 전혀 잊혀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의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와이프 몰래 놀아보려고 남편과 친구들끼리 입을 맞춰서 와이프가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 같다면 분명 웃어 넘겼겠죠.
그런데 더 이상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들의 의리가 바람피는 것까지 숨겨버리거든요. 이 일의 시작은 저랑 상관없는 부부의 파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유능한 카피라이터였어요. 가끔 예능에서 나오는 역대급 광고 터보 안에 제 작품이 2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였죠. 누구보다 트렌드에 민감했고 유행을 잘 파악하는 성격인 탓에 승승장구를 했어요. 딱 결혼하기 전까지만요.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후배들은 넘쳐나고 있었고 트렌드 파악이 가장 중요했던 광고 회사였기에 저는 첫째를 임신하자마자 퇴사를 해야 했어요. 첫째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커리어 우먼이었던 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일요일 낮에 교회 사람들과 만나 차 한잔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씻고 나서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집에 나섰어요. 일찍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주고 밖으로 나와 교회에 가는 건 제 유일한 외출이었고 그날은 특히나 공을 들여 화장을 했어요. 햇살은 밝게 빛났고 저는 CCM 밴드의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교회로 향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고 20명에서 30명 정도 교인이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날은 유독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적었고 부르는 찬송가도 축축 늘어지는 찬송가였던 기억이 남아요. 날씨는 정말 맑았는데 말이죠. 지루한 예배 시간을 지나서 교인들의 기도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작은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작은 십자가가 놓여 있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을 수 있는 앉은뱅이 책상이 있어요. 어두운 조명에 촛불 2개도 방끝에 놓여 있어서 교인들이 담소를 나누기 좋았죠. 교회 사람들과 예배 후 이곳에 모이는 것은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2층 다락방으로 향했죠. 모든 게 다를 바 없었어요. 어둡고 따뜻한 온기도 수다 소리도 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매주 나오던 미진 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진 언니는 교인 중 가장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미진 언니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도 꼬박꼬박 나왔어요. 말없이 교회에 안 올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진 언니는 안 왔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목만 가다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걸 물었다는 듯이.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치정극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미진 언니의 남편과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 수연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 있죠? 사람들은 은근히 이 사건으로 인해 미진 언니를 불쌍하게 보기도 했고 통쾌해하기도 했어요. 미진 언니가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언니는 보험 설계사이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커리어를 지켰고 지금은 H모 보험회사에서 보험왕으로 불릴 정도로 실적이 좋았거든요. 미진 언니는 평소에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그렇게 재수가 없으니까 남편도 질린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이때 다시퍼 다들 미진 언니를 가지고 수군거렸죠. 저도 언니가 얄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업보라고 생각하면서도 걱정됐어요. 그래서 언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서 멍한 표정으로 언니가 소주를 홀짝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의외였어요. 언니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당장이라도 이혼 소송을 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니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미진 언니를 달래서 가져온 허브테이 티백을 우려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곤 언니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후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언니 잘못은 아니잖아. 그 미친놈이 문제인 거지. 언니를 두고 바람을 피워? 눈이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미진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수연이? 그런 여자애한테 홀랑 빠져버린 것부터 이해가 안 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어떡하지? 희정아, 진짜 나 어떡하지? 너무 화가 나서 술밖에 생각이 안 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안쓰러웠지만 언니답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존감도 정말 높은 사람이거든요. 미진 언니는 능력도 인정받고 아이들 교육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해냈어요. 바빴지만 교육열이 높은 엄마였어서 아이들 학원과 공부 진도만큼은 아무리 피곤해도 체크하는 사람이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밤을 새고 줄을 서서 영어 유치원 입학권을 얻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영어랑 수학 선행 학원을 보냈고 숙제랑 복습 플랜까지 세워가면서 공부 환경을 만들었어요. 제가 신기해하고 힘들지 않냐고 할 때면 언니는 그렇게 말했죠. 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거야. 투자 안 하면 망하는 거지.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자식 농사 잘해야 한다? 매일 이 이야기를 제게 늘어놓았어요. 은근 딸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느니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땄다느니 1등이랑 점수 차가 한 문제 차이라느니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았죠.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랑 운동도 놓치지 않았어요. 꾸준히 필라테스랑 헬스도 했죠.
그리고 매일 전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잔뜩 뽐내기도 했고요. 저는 가끔씩 미진 언니를 보면서 AI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그런 언니를 두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언니의 자존심에도 금이 갈라져 버렸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자신을 두고 다른 여자를, 그것도 청소부 일하면서 꼴랑 달에 200만 원 받으며 선자리에 나가도 애프터 신청 한 번 못 받는 노처녀 수연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미진 언니를 미치게 했어요. 그리고 미진 언니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편인 경석과 미진 언니의 남편 동수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나이도 비슷해서 자기들끼리 친했어요. 같이 술도 한잔하고 볼링도 치러 다니면서 잘 어울려 다녔죠. 그런데 경석이가 동수 씨의 바람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람난 여자랑 동수 씨가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어요. 그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경석이랑 서로 입을 맞췄거든요. 동수 씨는 미진 언니에게 경석이와 여행을 간다고 서로 입을 맞추고 수연과 오사카로 여행을 갔거든요. 동수 씨는 PC에 카톡을 로그인해뒀고 미진 언니는 잠시 컴퓨터를 쓰려고 동수의 컴퓨터를 켰다가 남편과 동수 씨가 낄낄거리며 덕분에 수연과 여행을 왔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한 카톡 내용을 봐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불륜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었어요. 미진 언니가 남편에게 왜 그랬었냐고 따졌지만 미안하다고만 했죠. 미진 언니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덩달아 제가 너무 미워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이 떨렸어요. 제 남편이 경석이가 남의 불륜을 가담했다니? 숨겨줬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속이 시끄러워졌어요. 제 잘못이 아니지만 언니는 경석과 덩달아 제가 너무 미워서 연락도 하기 어려웠고 방금까지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넌 남편 간수 좀 제발 잘하지 그랬어. 경석 씨만 아니었으면 아니다. 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답답하고 미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사람이 큰 충격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에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탓해야만 살 수 있기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언니의 말에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문제라느니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힘드니 애써 화내지 않고 참았죠.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손으로 뺨을 탁탁탁 쳤지만 그 쓸데없는 생각들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언제 늦게 왔는지 세보기 시작했죠. 어제도 늦게 왔고 그저께도 늦게 왔고 일주일 전에도 2주 전에도 의심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어요. 남편의 가장 친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가담한 것은 맞으니까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기에 더욱 그 형체 없는 두려움을 떨치기 힘들었어요. 학창시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비슷하게 노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미진 언니의 말들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부글부글 끓는 된장찌개에 국자로 저으면서 그 말들을 생각하다가 감정이 손으로 쏠려 국자로 냄비 안을 팍팍 저었고 두부가 다 으깨졌더라고요. 그렇게 심란한 상태로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 경석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주하게 요리를 하던 오른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늦는다는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야근을 하는 걸까? 그 고민을 하다 해가 져버렸고 어느새 딸 하윤이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하윤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며 밥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밥을 차려주었죠. 조잘거리며 하윤이가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설거지를 하던 중에 남편이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경석은 피곤하다는 듯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묻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일단 피곤해 보이니 접어두기로 했죠. 하윤이가 들어선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아니 글쎄 계속 말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왜 늦었냐고, 연락은 왜 안 했냐고 물으면 귀찮다는 듯이 제 눈도 피하고서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집에 온 거예요.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심지어 그 다음날 남편이 입었던 셔츠를 빨래하려고 살피는데 셔츠에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남편은 씻고 있었고 태연하게 수건이 없다며 수건 좀 화장실에 갖다 달라고 소리쳤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 셔츠를 본 순간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순간 딸 하윤이가 방으로 들어와 교복 치마가 보이지 않는다며 찾아달라고 찡찡거리며 짜증을 부렸어요. 저는 눈을 꾹 감으면서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고 옷장에서 옷을 뒤적여 하윤이의 교복 치마를 찾아주었어요. 그때 남편은 수건은 언제 줄 것이냐며 짜증을 부렸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수건을 찾아서 화장실에 가져다주고 까먹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자마자 속으로 외쳤죠.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저는 화장대에서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잔뜩 지쳐있는 눈빛이 보였어요. 해지고 목이 잔뜩 늘어난 박스티를 입고 있고 기미는 자글자글한 저희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후져져서 경석이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건가? 관리 좀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고개를 저었지만요. 정신 차려?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이유를 나한테서 찾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려는 때였어요. 피곤했는지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요즘 들어서 쉽게 잠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또 수면제를 꺼내 먹으려고 눈을 뜨고 일어났죠. 그런데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확인해보니 제 핸드폰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계속 울리는 진동 소리에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 보기가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에 뭐가 있다는 걸.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부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5번 연속으로 울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야근이 잦아도 사무직이라 야간에 전화할 일은 없거든요. 심지어 오늘은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무사히 잘 끝내서 회식도 했다고 했어요. 믿을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부장님이라고 저장된 수상한 상대방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큰 맘을 먹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제발 진짜 부장님이길 빌면서요. 뚜루르 뚜루르 신호가 가면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의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자 뭐냐고 소리치던 상대방은 눈치를 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울고 싶지 않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죠. 혹여나 하윤이가 듣고 깰까 싶어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물을 3개 틀어놓고 혼자 울어야 했어요.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울 때 소리 지르면서 우는 것보다 숨을 헐떡이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무너지듯이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항상 수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귀가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평일 예배가 있는 날이 수요일과 금요일이었고 그걸 노린 것 같았어요. 제가 교회에 있어 정신이 없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다니 이게 정말 용서가 가능한 일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경서가 동수 씨 바람핀 거 알고 있었어? 저는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말해주길 바랬어요. 적어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시인하길 바랬어요. 내가 믿어서 시집 온 남자가 그 정도의 인간성을 갖추길 바랬어요. 정말? 난 아무것도 모르지. 경석은 오른쪽 눈썹이 올라간 채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른쪽 눈썹이 올라가는 것은 거짓말을 할 때 경석의 버릇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경석의 눈도 마주치질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경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착이 심해졌죠. 어느 날은 회식을 한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회식 장소로 직접 가서 경석이 진짜 회식을 하는지 지켜봤어요. 야근을 한다고 하는 날에는 회사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계속 연락을 보냈어요. 손톱을 뜯으면서 매일 불안해했고 남편을 증오했어요. 더 미치겠는 건 하윤이를 생각하면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윤이는 고등학생이라 가장 중요한 시기이면서도 알만한 것은 다 아는 나이이고 가장 상처받을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미진 언니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미진 언니의 집을 다시 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깔끔했어요. 처음에 동수 씨가 바람을 피고 난리가 났을 때에는 바닥에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온갖 애기 장난감과 과자 가루들이 발바닥에 밟힐 정도로 집이 엉망이었죠. 어느새 깔끔해진 언니의 집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언니를 보면서 언젠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겠지, 다시 행복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마음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언니는 한층 밝아 보였죠. 이제야 겨우 밝아진 언니에게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까지도요. 미진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보다 화를 더 내주었습니다. 사실 언니가 남편이 바람나서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니가 워낙 재수없는 짓을 했으니 되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쌤통이라고도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하고 나니 그게 얼마나 몹쓸 저주였는지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직 바람난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알아볼 자신이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해? 동수 그 자식한테 물어보자. 뭐라도 알겠지. 그렇게 대단한 우정이신데. 미진 언니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대답했어요. 언니는 하윤이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은 거라면 이건 하윤이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미진 언니는 제게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미진 언니는 아프더라도 직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미진 언니의 조언을 계속 생각해봤고 결국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어요. 우리는 미진 언니의 전 남편, 그러니까 동수 씨의 의리를 이용하기로 했죠. 미진 언니는 마치 자기가 겪은 일이냥 화를 내주며 언니의 전 남편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자리를 마련해줬으니 그놈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죠. 저는 그래서 동수 씨와 만났어요. 동수 씨는 이혼당한 뒤로 그 여자에게도 버려진 눈치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이 근처에 살았고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목격하고 브리핑하듯 교회 모임에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최후 또한 그 이야기의 주제 중 하나였죠. 수연은 불륜녀 딱지가 붙은 바람에 우스운 존재가 되었고 동수 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수 씨가 새벽에 수연을 불러내 수연에게 못 헤어진다고 질척거리며 무릎을 꿇었다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죠. 난 너 없이 못 살아. 와이프도 버리고 너만 바라고 있는데 나를 버리면 어떡해? 나는 어떡하냐고. 넌 나 안 사랑하니? 사랑하잖아. 들키지 말았어야지. 이건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얻은 거라곤 불륜녀 딱지밖에 더 있어요. 설마 결혼 생각한 건 아니죠? 애 딸린 50 오빠랑 누가 결혼을 해요? 연애까지였지. 수연은 그렇게 유유히 사라져버렸더랬죠. 저는 동수 씨를 불러냈어요. 교회 다락방으로요. 동수 씨는 다 잃어서 미진 언니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중이었고 미진 언니는 동수 씨를 차단했죠. 저는 미진 언니와 동수 씨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다락방에서요. 다락방의 어두운 조명 때문인지 좁은 다락방 특유의 탁한 공기와 먼지 때문인 건지 기분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수 씨는 혹여나 누가 볼까봐 눈치를 보면서도 미진 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얼굴을 보면서 빌면 혹시나 받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동수 씨, 경석이랑 아직도 만나요? 동수 씨는 눈을 크게 뜨면서 우물쭈물했죠. 미진 언니가 외쳤어요. 당장 말해라. 나랑 얘기라도 하고 싶으면? 동수 씨가 말했어요. 만나죠. 동수 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조금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경석이 바람피죠? 동수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결국 걸렸구나 이 자식, 이런 느낌이었죠. 폈잖아요? 누구예요? 제 물음에 동수 씨는 미진 언니의 눈치만 잔뜩 봤어요. 어디서 만난 건지는 모르고 얼굴만 알아요. 미진 언니는 한심하게 동수 씨를 노려봤어요. 진짜 대단한 우정 납셨네. 너네는 그딴 게 우정이고 의리니? 친구 잘못 가려주는 게. 아는 거 다 말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미진 언니의 협박에 동수 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아니 진짜 얼굴만 알아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길 건너 레스토랑 간다고 했어요. 와인 아뜰리에요? 저기 구석 골목 들어가면 있는 레스토랑?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 레스토랑은 경석이와 제가 연애 시절부터 기념일일 때면 매일 갔던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기념일에 종종 갔었죠. 그 레스토랑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와이프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그 레스토랑을 가? 미친 거야? 양파 같은 진실을 한 겹씩 까버릴수록 저는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하염없이 울었죠. 울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작년 결혼 기념일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그날 눈이 펑펑 내렸고 남편과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3년 동안 너무 바빠서 결혼 기념일조차 챙길 수 없었어요. 남편 회사가 정말 바빠졌거든요. 경석이는 요식업으로 유명한 Y 떡볶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밀키트 출시를 제안한 게 바로 경석이었고 그 밀키트 상품 출시 준비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드디어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잔뜩 기대를 했어요. 3일 전부터 입을 옷도 고민하고
머리도 공을 들여서 40분 동안 고데기를 했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할 때 선물해줬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진주 목걸이를 하고서 하늘색 투피스까지 입고서 잔뜩 꾸미고 설렌 채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요. 저도 참 웃기죠?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남편과 밥 한 끼 한다고 이렇게 설레한다는 게요. 약속 시간 15분 전쯤 되자 남편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고기는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누누이 주장하는 사람이라 웰던으로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인 샤르도네까지 주문을 했죠.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 오면 항상 먹는 베이컨 까르보나라도 주문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다들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결혼하면 여자 남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이해되지만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인생 살기 빡세도 한 번씩 낭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경석이가 가르쳐줬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끔은 낭만 있게 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곳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애할 때는 참 행복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처음에 글램핑이라는 것도 해보고 캠핑도 해보고 부산 여행 가서 오션뷰 호텔에서 자보기도 했거든요. 저는 커리어 챙기는 게 바빠서 소처럼 일만 했는데 경석이는 그런 제게 한 번씩 숨통을 불어넣어줬어요. 저는 그래서 경석이랑 결혼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제 능력을 보고 접근하거나 바라는 게 많았어요. 반대로 저는 그들에게 바라는 게 없었죠. 하지만 경석이는 스스로 찾아서 제게 필요한 걸 해줬었어요. 숨통을 불어넣어주는 일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 레스토랑은 경석이 저를 사랑해서 보여준 행동 중 하나인 곳이니까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어요. 파스타가 불어터지고 스테이크가 다 식어버릴 때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저를 바람 마치고 나서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약속을 까먹은 것 같았어요. 결혼 기념일을 까먹었다는 얘기죠. 그날 얼마나 서운하고 황당했는지 야근하고 술 한 잔 걸치고 온 경석이에게 저는 쏘아붙이며 말했어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아? 오늘 부장님이 내 기획안을 가로챘어. 내 아이디어 기획안을 보더니 살짝만 바꿔서 위에 결제를 빨리 올려버린 거야. 그게 도둑질이지 뭐야. 안 그래? 근데 그것보다 더 열불나는 사실이 뭔지 알아? 내가 대들지를 못해. 찍소리 한 번을 못해. 부장이 본부장 라인이거든. 그리고 부장님 와이프가 본부장 와이프랑 친분이 있대. 한마디 하는 순간 나는 나가리인 거지. 그냥 월급쟁이니까. 너랑 내 딸은 먹여 살려야 하니까. 경석은 취해서 딸꾹질을 하면서 비틀거리더니 제게 말했어요. 경석의 굽은 어깨를 보며 저는 속상한 마음을 더 토로하고 싶었지만 경석의 어깨를 토닥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경석이 야속했지만요. 저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주먹을 세게 쥐었어요. 연애 시절의 저를 보며 레스토랑 안에서 웃으며 파스타를 먹는 경석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를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그 레스토랑을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동수 씨에게 물었어요. 나 둘이 레스토랑을 언제 가는데요? 금요일이요. 금요일 저녁 8시에 간다고. 와이프가 물어보면 같이 있다고 해달라고 했어요. 금요일.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실까지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저는 손을 달달 떨면서 금요일만을 기다렸어요. 8시가 될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죠. 미진 언니는 뭐라도 먹으라며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었지만 저는 8시가 되자마자 나타난 남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경석은 익숙한 여자의 손을 잡고서 달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베이컨 크림 파스타가 맛있어요. 윤주 씨. 경석의 옆에 있는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매일 인사하며 지냈던 이웃집 여자였어요. 매일 남자가 바뀌는 사람이었죠. 매일 집에 데려오는 남자가 달랐거든요. 어떤 날은 아주 젊은, 어쩌면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또 어떤 날은 할아버지 같은 60대 남자를 데려왔죠. 어떤 날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어요. 저는 그 집에서만 산 지 벌써 5년 정도 되었고 여자의 사정을 알았죠. 사실 꽤 친해서 그 여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젊을 때는 예쁜 얼굴을 팔아 무명 모델로 일했다고 했어요. 얼굴은 꽤나 예쁘장했지만 변변한 직업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30대에 접어들수록 그녀에게 들이댔던 남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여자들에게 가버리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여자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플로 조건 만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 물론 이건 추측이었지만요. 어쨌든 내 남편이 그런 여자에게 홀랑 넘어갔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저 여자, 우리 앞집 사는 사람이야. 뭐? 미진 언니는 제 말에 당황하면서 눈이 커졌어요. 언니 저 여자 맨날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랬어. 그냥 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징글징글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여러 남자 만나고 즐기면서 살라고. 난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 거라고. 그것도 엄청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말했어.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정말 그것도 꺼이꺼이 울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 남편이 저런 아무나 만나고 대주는 여자한테 홀려버린 것도, 그런 여자한테 밀려나 버린 제 자신도요. 유리창에 비친 제가 너무 초라해버렸어요. 입가에 생긴 자글자글한 주름, 눈물으로 범벅되고 부은 얼굴, 그리고 다 늘어난 티셔츠, 언제 미용실을 갔는지도 모르겠고 관리 못해서 대충 묶은 파마머리도 초라해 보였어요. 미진 언니가 망가졌던 모습, 안쓰러우면서도 쌤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미진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바람 핀 건 쟤넨데 왜 너가 울어?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만 울어. 미진 언니는 성큼성큼 레스토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아버린 저 대신 따지기라도 할 심산이었죠. 미진 언니와 저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입구에서부터 경석과 그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진짜 그 순간 죽고 싶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경석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책상을 쾅 쳤어요. 메뉴도 저와 함께 먹었던 그 메뉴들 그대로였거든요. 경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해서 온 거지. 경석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 여자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진 언니의 손을 꽉 잡고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 정말로 동수 씨 바람 피는 거 몰랐니? 몰랐다니까. 경석은 제게 소리쳤어요. 저는 어이없어서 말했죠. 동수 씨가 너 여기 있는 거 말해줬어. 내가 여길 어떻게 왔겠어. 너네 남자들 우정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우리는 경석을 몰아붙이며 소리쳤어요. 경석은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내로남불 같은 태도로 말했어요. 얼마나 내가 힘들면 그랬겠어. 응? 맨날 부장님한테 치이고 너는 나만 집에 오길 기다리지. 언제 오냐고 매번 문제하고. 근데 또 집에 오면 청소 좀 해달라고 징징거리지 너는. 하윤이랑 싸웠다고 말 좀 해보라고 하고. 둘 사이에서 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숨도 못 쉬는 내 인생 불쌍하지도 않아? 나만 미친놈 취급하지 말고 너를 좀 돌아보라고. 미진은 경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못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경석은 뻔뻔하게 나오는 것도 모자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역겨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저는 저런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남은 가장 커다란 업적이었다는 게 쪽팔려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저는 일단 미진 언니 손을 잡고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일단 언니 집으로 갔어요. 미진 언니는 제게 말했죠. 너 이대로 복수 안 할 거야? 바보같이 당해주기만 할 거야?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지. 야,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힘들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 않겠어? 아니. 경석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경석이는 그런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럴 만한 거니까 그런 거지 뭘 또 아니래. 실수 아니었을까? 그 여자 보통 아니거든. 진짜 돈이랑 남자에 미친 년이야. 약점이 잡힌 건 아닐까? 아니 또 저번에 그랬거든. 자기는 줄 돈 안 주고 떼어먹는 남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고. 수단 방법 전혀 안 가리고. 어떤 때는 돈 빌려간 남자가 있었는데 사라졌대. 갚지도 않고.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지 알아? 어떻게 했냐면 그만! 미진 언니는 제게 그만하라고 외쳤어요. 미진 언니는 제게 똑바로 보라고 말했죠. 경석이는 딴 여자랑 바람을 핀 나쁜 놈일 뿐이라고요. 매일 그 말을 해줬어요. 그 언니의 말이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아서 정말 미웠어요. 야속하다가도 일주일째 그 언니가 그 말을 하던 순간 딱 현실 직시가 되었어요. 언니, 나 복수해야겠어. 미진 언니는 잘 생각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마치 자기 1인양 경석과 그 여자가 가장 괴로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경석과 저는 이 아파트에서 꽤 오래 살았고 교회도 다녀서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들 알고 지냈고 반상회에도 꼬박꼬박 나가서 다들 친분이 있었죠. 경석이도 마찬가지였고
아파트 세대가 적어서 서로 다 인사를 하고 지냈어요. 살던 아파트가 남양에 재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아서 주민들이 자리를 지키는 중이었죠. 그걸 이용하자. 미진 언니는 이웃들끼리 다 친하고 소문이 잘 나는 이 아파트의 특성을 이용하자고 했어요. 경석은 남 시선을 꽤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자체가 욕을 먹기 원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미진 언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카페 하나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30대 신혼부부부터 40대 정도의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많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동네가 서초구라서 판검사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부모들도 많이 살아요. 바로 옆이 강남이라서 강남 못지않게 교육열도 강했어요.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정보를 얻는 게 먼저인 워킹맘들이 커뮤니티를 필요로 했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카페가 만남의 장으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모든 소문이 시작되는 곳과 같았죠. 저는 그곳에서 미진 언니와 함께 정보를 모았어요. 경석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인터넷 카페에 먼저 그 사진을 뿌렸어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고 얼굴은 모자이크를 해서 올렸죠. 제목은 최대한 자극적이게 만들었어요. 제가 또 왕년의 카피라이터였잖아요. 게시글 제목은 103동 불륜 커플 직직으로 지었어요. 올리자마자 그 게시물은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했고 아파트 사람들은 장본인들이 누구냐며 집값 떨어진다는 둥 별소리를 다 했죠. 난리가 났어요. 그 게시물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장본인을 유추하면서 경석을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경석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죠. 그제야 경석은 제게 잘못을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 게시글을 본 회사 동료가 다른 동료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고 경석의 이미지는 그날 이후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불륜남으로 찍히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가거나 흡연 장소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경석의 이야기를 했어요. 경석은 그 시선을 참지 못했고 제게 말했죠. 저렇게 온 동네 방네 소문을 내면 너는 좋을 줄 알아? 하윤이, 딸내미는 생각 안 하는 거냐고. 나 욕먹이면 너도 하윤이도 다 욕먹는 거야. 자식 새끼는 무슨 죄냐고? 너가 하윤이를 들먹여? 감히? 제가 소리를 지르려는데 방에 있던 딸 하윤이가 나왔어요.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아니 글쎄 하윤이가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와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게 다 티가 났어요. 저 어리고 작은 아이가 혼자 감당을 했다고요. 저는 하윤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 우연히 봤어. 복도에서 둘이 그러고 있는 거. 야 경석아 너 진짜 미쳤구나? 너가 아빠야? 너가 감히 하윤이를 들먹이니? 저는 덜덜 떨면서 하윤이 손을 붙잡았어요. 하윤이는 제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헤어지고 싶으면 이혼하라고 했죠. 우는 하윤이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지. 죄다 아빠가 문제지. 하윤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하윤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 진실을 아는 것을 미루고 미뤄왔던 게 딸을 위해서라고 합리화를 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현실이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거였어요. 어쩌면 하윤이가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윤이에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조그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도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밑바닥을 봤어요. 살기 위해 딸아이까지 팔아버리는 그 못된 얼굴을 봐버렸죠.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정면으로 박살을 내버리겠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걸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직면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답답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경단녀, 경력단절녀인 16년차 주부거든요. 하지만 하윤이를 보는 것은 편해졌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쭉주부였던 저를 고용해주는 곳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력서를 돌려보고 하니 집 앞에 편의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한창 잘하고 있는 하윤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돌리면서 오히려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외벌이를 할 때마다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엄마와 아내로서의 삶만 제 인생에 남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냥 인간 김희정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내 인생을 살기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더니 증거가 된 것들이 있어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망가지고 나서 제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갈라서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요. 아프다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썩은 부분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요.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예요. 미진 언니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사람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 누구나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생존 본능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꼭 반드시 많이 슬퍼하되 썩은 부분을 꼭 도려내야만 한다는 것을요. 사연자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연자님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끝없이 추락하며 밑바닥까지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며 사연자님의 마음을 감히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건강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배신의 가장 큰 아픔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연자님은 그 커다란 아픔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연자님이 좋은 인연들을 만나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